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0월 12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끝이 났습니다. S&P 500 지수만 소폭 오른 반면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는 하락세를 이어갔죠. 미국의 고용 지표, 특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무려 4년 8개월 만에 급감했다라는 소식에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뉴욕 증시까지 상승세로 이끌기에는 뒷심이 다소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고용시장은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투자자분들은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떤 이슈들이 나왔는지 정리해봐야겠죠. 글로벌 주요 뉴스들 강동석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동석입니다. 글로벌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입찰 성공과 또 미국 실업수당 지표 호조가 반등세를 이끌었지만 결국 차익 매물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개장 전 실시된 이탈리아 국채 입찰에서는 3년물을 비롯한 다양한 만기 국채가 총 60억 유로로 성공리에 발행됐습니다. 3년 만기 국채의 낙찰 금리가 다소 높긴 했지만 스페인 우려 속에서도 수요가 충분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8월 무역 수지 적자가 2달 연속으로 확대됐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무려 4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 큰 호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나스닥 지수는 0.08%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0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사흘 만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인 데다가 이탈리아 국채가 성공적으로 발행한 것이 유럽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탈리아는 3년물 37억 5천만 유로를 포함한 총 60억 유로 규모의 국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스페인을 둘러싼 우려가 커져가는 와중에서도 수익률 상승폭은 크지 않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S&P가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을 트리플 B+에서 트리플 B-로 2단계 하향 조정했지만 이 같은 신용 등급 강등은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결정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고용 지표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럽 증시에서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영국은 0.92%, 프랑스는 1.42%, 독일은 1.06%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미국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중동 정세는 불안해짐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에 비해 3만 건 줄어들면서 33만 9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4년 반 만에 최저치로 예상치인 37만 건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미국 고용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원유 수급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 역시 유가 상승에 한몫했습니다. 원유의 공급과 수요 모두 유가 상승세를 부추겼지만 미국 에너지정보청이 원유 재고량이 늘었다고 밝힘에 따라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 11월물 가격은 전일 대비 0.94달러 오른 배럴당 92.1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에 비해 3만 건 줄어들면서 4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만 9천 건을 기록하며 예상치인 37만 건을 크게 하회했습니다. 전체적인 추세를 알 수 있는 4주 이동평균 건수에서도 고용회복 추세는 확인됐습니다. 미국의 고용 사정이 기대 이상으로 개선세를 보임에 따라 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와 또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지난 8월 중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442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2달 연속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3년물을 비롯한 다양한 만기 국채를 성공리에 발행했습니다. 다만 낙찰 금리는 종전보다 소폭 상승해 유로존에 대한 우려를 보여줬습니다. 이날 이탈리아 재무부는 입찰을 통해 국채 60억 유로를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3년 만기 국채는 당초 목표로 했던 최대 37억 5천 유로어치를 채웠고 또 입찰액 대비 응찰 비율도 1.67배로 한 달 전 입찰에서의 1.49배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낙찰 금리는 2.86%로 종전의 2.75%보다 다소 올랐습니다. 이탈리아는 오늘 2016년과 2018년, 2025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도 22억 5천만 유로가 발행됐습니다. 다만 이들의 낙찰 금리는 한 달 전에 비해 소폭 하락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역내 은행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 자본 기준을 강화하는 바젤3 규제 방안을 도입을 최장 1년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는 EU 의회와 당국자들이 이날 연쇄회동을 갖고 당초 내년 1월부터 도입하기로 한 바젤3 자기자본 비율 규제 강화 방안을 내년 7월 또는 2014년 1월에 도입하는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역내 은행들의 반발이 큰 데다 자본을 추가 확충하는 데 따른 은행권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EU 내에서 자본 규제안 초안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 오스마 카라스 EU 의회 담당자는 그런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의 최종 단계에서나 검토될 것이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글로벌 핫이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노동시장의 회복 신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대로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 지표부터 점검을 해볼 텐데요. 간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깜짝 호조세를 보였더라고요. 네, 깜짝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수치는 굉장히 빅 서프라이즈 정도 수준까지 좋은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무역 수지는 적자를 가져갔지만 이 고용 지표 주간에 나오는 이 주간 지표의 내용이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가 33만 9천 건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2주 전 수치보다 꼭 3만 건이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10,000건 이상 내려간 것도 상당히 좋은 추세인데 3만 건이나 내려갔고요. 이는 4년 8개월 만에 34만 건 이하로 들어간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34만 건 이하로 들어간 것은 2008년 2월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지난 9월에 발표됐던 실업률 수치 7.8%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간 고용시장의 좋은 추세가 수치상으로 목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4주 평균도 11,500건이 내려간 36만 4천 건으로 발표가 됐고 총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327만 명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는 그 주간 신규 실업자의 신청자 수를 총합해서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실업수당 신청자가 크게 줄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고용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를 주마다 그 평균적으로 내용을 좀 더 공개적으로 공표할 것을 시장에서 많이 원한다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역 수지는 다소 부진했습니다. 2달 연속 부진을 했는데요. 수출이 역시 발목을 잡았고요. 대중무역 수지 적자는 지난달 7월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특히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상품 수지 적자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품 수지 적자 규모는 8월에 593억 3천만 달러인데요. 서비스 수지 흑자 규모 151억 2천만 달러를 상쇄하더라도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442억 달러로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의 호조 소식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낙폭을 좀 줄이는 그런 기제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고용 회복이 미 대선에서도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데 다음 주면 롬니와 오바마 대통령이 한 차례 더 TV 토론을 진행하게 되잖아요. 좀 이게 어떻게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좋은 수치가 나왔죠. 네. 9월의 수치만 해도 상당히 좋은 이제 그
한 가지 그 무기를 들 수가 있는데 네. 주간 신규 실업자의 내용도 3만 건이나 내려간 수치로 발표가 되면서 16일 날 뉴욕 토론에서 그 맹공을 펼칠 롬니 후보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1차 토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다소 좀 밀린 감이 있기 때문에 2차 토론에서 승기를 좀 잡을 수 있는 역전의 발판을 마련을 해야 마지막 22일 플로리다 토론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가 있는데요. 최근 1차 토론 이후에 롬니 후보가 좀 승승장구하자 뉴욕에도 이런 그 대선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특히 롬니 후보는 광업주와 광산주 쪽에 좋은 그 식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피바디콜이라든지 이런 광업주들이 상승폭이 좀 컸었고 1차 토론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오바마 대통령의 여파로 인해서 공영의료보험의 확대 이런 쪽에 수혜가 점쳐지는 헬스케어주들은 다소 부진한 양상이었는데요. 2차 토론 이후 이런 그 주가의 움직임도 관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바젤3 도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로존 은행의 좀 부담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바젤3를 도입해서 네.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여건의 그 현황이 은행들이 가져가지 못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EU가 이번 재무장관 회의를 뿐만 아니라 현재 동경에서 열리고 있는 이런 그 회담을 통해서도 이런 중지 내용이 좀 모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초 내년에 바젤3 도입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이를 내년 7월이나 내후년으로 미루겠다라고 EU 쪽에서 현재 검토가 들어간 모습입니다. 당초하는 내년 1월부터 바젤3 은행의 BIS 자기자본 비율 1등급을 10%로 맞추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건이 당초보다는 좀 현재 뒤로 미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은행 감독청이 지난주 발표한 유럽은행 주요 44개 은행들이 이 BIS 비율 10%를 맞추려면 자본 부족분이 약 1,990억 유로가 필요한데 현재 그 유로존의 상황이나 EU의 상황으로 볼 때 이런 자산 매각이 시장에 매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바젤3의 도입을 1년 연장하는 수순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리스 소식인데요. 그리스 실업률이 2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스 증시에 상장된 최대 기업인 코카콜라, 이 헬레닉 보틀링이 상장 이전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는 더 줄어들게 될 텐데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그리스 아테네 증시에서 네. 자금 조달이라든지 증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여의치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런던 증시로 옮기겠다라는 것이 현재 코카콜라 헬레닉 보틀링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스는 2008년 이후부터 계속 현재 긴축 기조를 가져가고 있고요. 증시도 별반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데 3년 전부터 이를 검토를 해왔지만 그리스 정부가 만류하는 바람에 그동안 결단을 못 내렸습니다만 코카콜라 미국 본사가 런던 증시로 이전하겠다라는 내용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코카콜라 헬레닉 보틀링은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리스 상장 시가총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57억 유로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가 다른 그 시장으로 옮겨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여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 코카콜라가 지분을 23% 보유하고 있는 코카콜라 헬레닉 보틀링은 현재 본사를 스위스로 이전하고 런던에서 새롭게 IPO를 통해서 상장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공공부채 120% GDP 대비 이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에서의 거래세 규모, 법인세 인상 이런 부분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이전을 결심한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태양광 패널 부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그 상한이 250%인데요.
250%를 적용하겠다라는 것이 미 현재 상무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오바마와 롬니 대선전에서 그 첨예하게 현재 무역 역조 현상 이런 부분의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미 상무부는 지난 5월부터 중국의 태양광 업체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통해서 그 낮은 가격 단가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그 혐의를 잡았는데요. 이번에 최저 18%에서 최고 250%의 반덤핑 관세 구간 중 250%를 현재 적용키로 확정을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즉각 반발하고 나올 것이 뻔한데요. 중국은 미국산 자동차와 닭고기에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이 현재 중국과 미국의 그 흐름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현재 관찰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주요 이슈들 꼼꼼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엑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과 함께 어제장 이슈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고용지표, 미국 쪽에서 발표된 고용지표의 깜짝 호조 소식에 유럽 증시가 오랜만에 올랐습니다. 이 호재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남은호 원장님,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삐딱이라고 하죠. 삐딱이. 좋은 내용을 좋은 쪽으로 보지 못하고 항상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대선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개별적인 어떤 테마에 대해서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경제 지표에 대해서는 좀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속에서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반면 유럽 증시는 오히려 선거가 이제 미국 선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좀 강 건너 불구경 그리고 기대치로 반영이 되면서 유럽 증시는 좀 다소 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술적으로 유럽의 반등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추세적 부분이었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유럽의 증시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개별적인 내용을 본다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고용지표에서 4년 8개월 만에 가장 좋은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습니다. 좋다는 것은 작게 신청했다는 것을 말하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이거 조작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좀 나와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엉켜지면서 전체적으로 좀 주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애플의 주가가 2% 이상 다시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전체 시장의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일련의 흐름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S&P의 어떤 그 스페인 국가 신용 등급을 2단계나 강등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약세로 출발하게 만들었었지만 미국 증시의 좋은 고용 지표에 힘입어서 장막판에 이제 성공을 했고요. 이탈리아 국채도 성공적으로 60억 유로의 발행이
나타나면서 일단 유럽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 좀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전반적으로 큰 호재를 꼽자고 하면은 고용 지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국내 증시 흐름을 보면 이런 글로벌 증시 재료보다는 좀 내부적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재료는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옵션 만기일이 네. 어제였죠. 어제 옵션 만기일을 무사히 넘겼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무사히 넘기고요. 오늘 또 다른 시작의 날인데, 그만큼 어제는 그만큼 어느 정도 변동폭이 좀 많이 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일조를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투신권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신권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투신권이 매도세가 조금 많이 출회가 되면서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많은 물량 자체를 좀 내놓으면서 장중 낙폭을 상당히 크게 완성시키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장 마지막에 끌어올린 주체 자체가 외국인과 다음에 투신권이었죠. 그런 움직임 자체가 조금 더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중요한 시점은 이머징 시장에서의 주가의 방향성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브라질의 모습을 한번 본다면요. 일단 지금 브라질이라든지 중국 자체 이머징 시장에서의 어느 정도 회복세가 관건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스페인의 아직까지의 경제 불확실성 부분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부분을 조금 중요 체크 포인트로 체크를 하면서 이번 달을 좀 이바지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투신권의 수급이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면서 증시의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지금 투신권이죠. 투신권의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살펴보시자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전문위원님께서 어제 국내 증시 무난하게 이벤트 데이를 보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코스피 변동폭은 30포인트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530포인트를 무난하게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남문호 원장님, 어제장 마감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뉴욕 증시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코스피 또한 플러스를 나타내면서 출발하기 좀 힘들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장중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인하를 하면서 올 들어 두 번째 인하를 발표했었는데요. 이러한 내용 속에서 소폭 낙폭을 줄이는 듯한 흐름들은 나타났었지만 네. 이미 좀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던 상황이 아닌가에 대한 매물들이 나왔고요. 다소 그 전일 상당히 국내 증시가 이 프로그램 매물과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에 의해서 상당히 좀 과대 낙폭된 상황이긴 하지만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감들은 전혀 떨쳐내지를 못했고요. 한 3천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도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좀 좋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고요. 특징적인 몇몇 LG화학이라든지 한국전력 등의 종목들만 강보합선으로 좀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연기금은요 그렇지만 1,000억 이상의 순매수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좀 한번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흘 좀 위축된 흐름 내서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네. 개별 종목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이기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주체 같은 경우에는요 큰 변동성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고요. 박근혜 테마주가 좀 강세를 보인 반면에 모바일 게임주와 그리고 일부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좀 급락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예, 어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증권과 보험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건설업종만 소폭 올라왔던데요. 업종별 흐름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전일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강세 업종에서는 세 가지 업종만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건설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건설업종이라고 해서 이제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인 것은 아니고요. 좀 주로 3호 개발 등의 종목들, 소형주들이 좀 강세를 많이 보인 흐름이었고요. 전기가스 업종 또한 대성 에너지 등을 앞세워서 좀 강세를 보였고요. 한일 시멘트 등의 비금속 광물 또한 좀 상승을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반면 이제 코스피 약세 업종들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일단 섬유의복 같은 경우에는 LG 패션과 한섬 등의 종목들이 모두 좀 내림폭이 좀 컸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상선 등의 운수창고, 글로비스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유한양의 행복십자 등의 의약품, 그리고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기전자, 그리고 운수 장비가 포함된 현대차 등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한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코스피 업종별 흐름 정리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삼성전자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장중 한때는 3% 가까이 급락하면서 130만 원 주가가 무너지기도 했었죠. 물론 종가에는 회복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흐름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옵션 만기일마다 가장 많이 출렁거리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매수에 임하시자 그렇게 또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제도 같이 또 삼성전자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만큼 130만 원은 지금 조금 깨지기 힘든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지금 하단에 내려오면서 장중 흔들기를 조금 시도를 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 거기에 일조를 했던 게 투신권이었죠. 투신권에서 지수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가장 쉽게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어제 시장 자체를 어느 정도 좀 이바지하기에는 조금 힘든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애플의 주가 자체가 지금 오늘 같은 경우 2% 정도 하락을 했죠. 거기에 일조를 했던 게 또 삼성전자의 효과였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지금은 4분기의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더라도요. 일단 3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실적이 있었고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크게 한번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횡보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한번 좀 계속적으로 박스권 움직임이 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꼭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증시가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우상향 패턴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요. 이머징 시장이 지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다시 삼성전자가 다시 시장을 이끌어줘야 되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어제 같은 장에서도 신고가를 쓴 종목도 나름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예, CJ CGV인데요. 네. CJ CGV가 어제 이슈가 됐던 게 베트남에서의 진출에 대한 어느 정도 성장 기대감이었죠. 하지만 거기 내부에 한번 보신다면 꾸준히 중국 진출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점유율 확보를 하는데 상당한 이바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의 후 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더라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그냥 차분히 올라가는 패턴이죠. 그리고 지금 20일권을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인데요. 이런 패턴이 나올 때는 지금은 이제 패턴 자체가 11선이라든지 아니면 5일선을 밟고 올라갈 수 있는 패턴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일단 하단에서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 자체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은데 거래량 자체가 계속적으로 붙고 있죠. 이런 모습은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매집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올라가면서 매집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요. 어느 정도의 박스권 상단에 위치했을 때 거기서는 좀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가 될 수 있다는 걸 좀 염려를 하시고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꼭 한번 살펴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흐름도 정리해보겠습니다. 남은호 원장님 분석해 주시죠. 예,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좋은 장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강세 업종도 좀 골고루 나왔습니다. 우선 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국정보통신의 상한가 행진이 상당히 좀 계속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CCS 등의 종목,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이 대성창투 등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화장품 관련해서는 이 보령 메디앙스 등의 화학 관련된 업종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터보테크 등의 통신 장비 등도 강세를 보였고요. 반면 어제 이제 하락 업종에 대해서는 좀 볼만한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로만손이 포함된 기타 제조업이 제일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 오락 문화에서 조금씩 종목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게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상당히 좀 급락한 흐름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기타 종이 목재 그리고 운송, 정보기 등의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아직까지 코스닥은 계속해서 좀 순환되는 흐름들이 업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서도 YG 엔터테인먼트 주가 흐름을 자주 살펴봐 드렸었는데 어제도 무려 12% 이상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상로 전문위원이 그 이유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일단 뉴스로 나왔던 거는 싸이의 빌보드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래서 일단은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전망이 나왔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안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신다면요. 일단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올렸던 주체 자체가 개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빠졌던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본다면 어제 제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를 8만 원을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좀 장중에 눌림목 구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한번 보고요. 오늘 한번 배팅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어제 좀 샀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같은 경우에 21선이 지금 깨지고 내려왔는 패턴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시총 자체가 1조를 돌파했던 구간이 9만 원대 후반이었죠. 하지만 지금 다시금 지금 시총을 한번 보시면 지금 8,3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는 다시금 코스닥 자체를 지금 이끌 수 있는 산업은 컨텐츠와 전자결제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이죠. 그런 부분 자체가 이슈화 되지 않는다면 다시금 코스닥 자체 랠리를 계속적으로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이지만 좀 심한 조정이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조금 심리적으로 좀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여유롭게 조금 기다릴 수 있는 패턴도 한번 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월요일에 한번 다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YG 엔터테인먼트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남은우 원장님, 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 사고 팔았나요? 우선 큰 축으로 본다면 코스피에서 그리고 코스닥이든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들은요. 매수는 중소형 개별주 위주로 좀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서는 전체적으로 투자 매매 주체들이 좀 더 매도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그 매수 상위 종목군들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실총 상위 종목보다는 약간 변방, 롯데쇼핑이라든지 신한지주, CJ제일제당, LG화학, 가스공사 등의 종목들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주축의 어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아니지만 조금은 이등주 위주로 그리고 평가된 종목 위주로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HN, LG전자, 메리츠화재, GKL, CJ제일제당 등의 종목을 매수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NHN과 LG전자, GKL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들의 지금 상위에 랭크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충돌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다 함께 매도한 부분이 있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를 보였지만 기관은 매도를 한 하루였다고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쪽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이상로 전문위원님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평화전공이라든지 파라다이스, 그리고 안랩, 슈프리마,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종목군을 많이 매수를 했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S맥, 그리고 GS홈쇼핑, 시젠, 그리고 인터플렉스, 농오바이오 같은 종목군을 좀 많이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매도 상위 종목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GS홈쇼핑, 그리고 서울반도체, 성강밴드, 다음 같은 종목군을 많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 JC, 그리고 실리콘웍스, 위메이드까지 많은 매도를 보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가 됐던 종목을 찾아보고 자세한 매매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보다 더 힘이 없었던 종목이 있었더라고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인데 OCI 흐름부터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OCI 흐름을 좀 볼 텐데 네. 많은 분들이 조금 손실 구간에 좀 들어가서 좀 고생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태양광 업황 자체가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당연히 실적 자체가 좀 좋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0% 넘게 좀 하락할 그러한 전망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폴리실콘 가격이 계속 약세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폴리실콘 사업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 적자를 볼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이 당연히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지금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저가가 과연 어디인지 이 부분을 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4분기 때는 사실 이제 태양광에 대한 어떤 계절적인 수요 증가가 좀 사실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느 정도는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어떤 본격적인 어떤 상승으로의 또 반전은 좀 어려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또 미국 뭐 상무부에서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고 뭐 250%까지도 관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이러한 부분도 좀 발표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업황에 대한 또 계속해서 악재적인 부분도 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을 좀 봤을 때 앞으로 주가의 좀 탄력적인 모습은 좀 기대를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회복이 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목표가를 계속 줄줄이 좀 하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일본 등의 어떤 주요 국가들의 경기가 좀 회복세로 좀 접어들면서 어떤 정부 주도의 투자가 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업황이 좀 회복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태양광 업체들의 어떤 자체의 구조조정 이런 부분이 좀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자는 거죠. 지금 현재 이미 이제 안 좋은 건 안 좋은 상태고요. 일단 앞으로 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동사가 그때까지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지 버틸 수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보자면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폴리실리콘 매출 부분이 사실 한 43% 정도 됩니다. 나머지 그런 비중 한 60% 정도의 매출 부분을 보자면 이런 고부가가치의 특수화학 제품 이런 부분을 좀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하게 태양광 산업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반도체라든가 TFT LCD라든가 이러한 첨단 기술 산업 그리고 자동차, 소비재 같은 이런 성숙기에 접어든 산업까지도 다 산업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40%대 비중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동사를 좀 평가하기에는 좀 너무 과도하게 좀 주가가 하락하지 않나. 그리고 그 전에 일전에 좀 과도하게 또 올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조조정이 좀 이루어진다면 현재 폴리실리콘 쪽에서 봤을 때는 세계적으로 한 3대 제조업체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 조금 어느 정도 회복이 좀 된다면 유럽의 경기 악화라든가 이런 부분만 좀 회복이 되고 한다면 충분히 그런 치킨 게임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그때까지 좀 버틸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유보율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은 2000%가 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뭐 신규 매수 접근하기에는 분명히 지금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15만 원 선이 좀 이탈되기 전까지는 뭐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는데 그 의미는 좀 어느 정도 좀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만 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15만 원 선이 좀 이탈이 된다면 심리는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10만 원까지도 뭐 하락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자면 리스크 관리 가격으로는 15만 원 선을 좀 설정을 해드리고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보시면 일단은 뭐 기관의 수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기관이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또 회복을 하게 되고 기관이 또 팔면 주가는 내려가게 되고 또 사면 올라가게 되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기관의 수급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살아나는 것을 좀 확인을 하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될 때를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될 것 같습니다. OCI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OCI 업황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신규 접근을 자제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다음 종목은 반대로 신고가를 형성한 종목이죠. 바로 CGV라는 종목인데요. 네. 베트남의 이제 멀티플렉스 성장 기대로 신고가를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가 80% 지분을 출자를 한 베트남의 그 멀티플렉스 중에 1위 브랜드라고 봐야 되겠죠. 메가스타라는 그 기업이 회사가 있는데요. 극장이죠. 그러한 베트남이 현재 지금 1위 사업자로 봐야 되겠죠. 점유율이 지금 한 55%가 넘는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이 영화 시장 같은 게 상당히 지금 초창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한 70년대 후반 정도와 비슷한 단계라고 합니다. 영화 산업의 그런 발전 부분을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의 성장성 부분이 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베트남의 인구가 지금 한국이 한 2배 정도 되고 있고요. 20대, 30대 인구도 상당히 비중이 좀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화 산업, 엔터 산업의 좀 발전 부분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 또 영화 외에 특별한 어떤 오락거리가 또 마땅히 없다고 합니다.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서 이 영화 쪽으로 좀 성장 부분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을 또 떠나서라도 동사 같은 경우 뭐 국내 최대의 영화 상영관 업체이기 때문에 영화 산업 같은 경우 특성상 사실 시장의 선점 효과가 상당히 좀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러한 앞으로의 높은 뭐 점유율도 그대로 기대가 되고요. 이런 그 계절적인 부분으로 또 성수기 영화 산업에 또 성수기도 다가오고 있고, 영화 라인업도 계속해서 호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 지금 사상 최대 실적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다가 해외 요인 플러스 요인까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주가가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네. 예, 좀 한동안 좀 이렇게 힘을 좀 응축을 한 상태에서 이쪽은 네. 수렴이 되고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충분히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봉에서나 월봉에서는 분명히 약간의 저항을 받는 조정 구간에 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약간의 뭐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충분히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수가를 말씀드리면 33,300원에서 38,8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신고가를 썼던 종목인데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33,300원에서 38,000원 부분은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7월의 3%에서 0.6%포인트 하락한 2.4%로 전망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3.8%에서 3.2%로 낮춰 잡았습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기업 회생 절차가 결정됐습니다. 법원은 신속한 회생 절차 진행을 위해 윤석금 회장을 배제한 기존 경영진을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등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강화합니다. 또한 위법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븐일레븐과 GS25 간 편의점 2위 자리 쟁탈전이 치열합니다. 올해 세븐일레븐이 공격적으로 몸집 불리기에 나서면서 GS25를 위협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2% 중반으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대내외 경제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뜻인데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카드도 꺼내들었죠.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내놓은 올해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2.4%입니다. 한국은행은 대외 경제 사정 악화로 지난해 12월 이후 계속해서 수정률 눈높이를 낮춰왔는데요. 이번 수정 전망치는 지난 7월에 발표했을 때보다 0.6%포인트 낮춰서 잡은 것입니다. 이 같은 전망치는 기재부와 IMF 등 대내외 연구기관들이 수정해 내놓은 선정률과 비교해봐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만큼 국내외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유로존 재정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및 교역 성장률이 지난해 7월 전망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은 금통위가 또다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2달 연속 동결됐던 기준금리를 이달에는 연 2.75%로 하향 조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연 2%대로 낮아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 만인데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는 시장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0.25%포인트만 내렸습니다. 한국은행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해주는 총액 한도 대출금리도 1.25%로 현 수준보다 0.25%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웅진홀딩스의 기업 회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관리인에는 신광수 대표가 선임됐고 극동건설 관리인은 김정훈 대표가 맡았습니다. 채권단을 감독받는 기존의 경영자 관리인 체제로 가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네,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그 기업 회생 절차가 시작이 됐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사산 3부는 어제 11일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들 회사의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인은 기존 경영진인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이사와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이사로 각각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인 불선임 불정에 대해 기존 경영자가 재정적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를 관리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웅진의 주된 제동적 파탄 원인은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위기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향후 기존 경영자의 횡령 등이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언제든지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4대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웅진 측과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한영 회계법인이 회생 절차 신청 전후의 상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제3자 관리를 원했던 채권자 협의회는 법원이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채권단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요청사항을 신문 중에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요청을 대부분 받아들여서 웅진홀딩스와 국동건설의 향후 경영을 단순한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가 아닌 채권단의 감독을 받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체제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의 회생 채권 등의 신고 기한은 다음 달 14일입니다. 첫 관계인 집회는 12월 27일 열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공정위가 재벌 총수 사익 추구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통행세 등 이 엄단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건데요. 위법 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요. 네, 그 공정위가 강도 높은 그 재벌 규제를 내놓았는데요. 네. 재벌의 그 경제 편중 심화 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공정위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계열사의 제품, 서비스 등을 집중 발주하는 일감 몰아주기는 지원하는 계열사뿐 아니라 지원받는 계열사도 제재해서 부당 이득을 환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역할 없이 다른 계열사의 거래를 끼어들어 수수료를 받는 통행세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정거래법의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크거나 악의적인 법 위반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고발 지침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네. GS25와 세븐일레븐 간 편의점 업계 2위 쟁탈전이 치열하다고 하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편의점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데요. 네. 올해 세븐일레븐이 공격적으로 몸집을 불리기에 나서면서 GS25를 위협하는 모양새입니다. GS25는 점포당 매출 효율을 앞세워서 세븐일레븐의 기세를 꺾겠다는 전략입니다.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업계 2위인 GS25와 3위 세븐일레븐의 점포 수는 각각 6,880개와 6,833개로 47개 차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 1월만 해도 GS25의 점포 수는 6,369개, 세븐일레븐은 6,113개로 200개 이상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세븐일레븐이 올 들어 720개나 점포를 늘리는 동안 GS25는 500여 개의 확장에 그쳐서 추격을 허용한 것입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를 넘기기 전에 점포수 기준 업계 2위가 뒤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븐일레븐이 2010년 바이더웨이와 통합한 이후 개발 인력을 많이 투입해서 점포 개발 영업에 드라이버를 거는 상황이라면서 지금 추세라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점쳤습니다. 업계 1위 CEO 앳 해밀리마트는 1월 6,788개에서 지난달 7,640개로 점포를 늘려서 이익권과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GS25는 점포 매출을 앞세워서 턱밑까지 쫓아온 세븐일레븐을 따돌리겠다는 방침입니다. GS25의 한 관계자는 올해는 적극적인 출전보다는 경영주 수익 확산에 초점을 맞춰서 점포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세븐일레븐과 점포수 경쟁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앤이슈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